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다정하신 어머니 아버지와 2살 위의 형을 두고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위의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부모님의 자랑 같은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아주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엉망도 아니지만 딱히 대단하게 내세울 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에다가 운동까지 잘하고 쾌활하고 성격까지 좋아 인기 많은 형에 비해 저는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다지 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제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것도 큰 욕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위치를 고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남들 하는 만큼 밤새워 공부했고, 그렇게 간신히 성적에 맞춰 들어간 대학에서는 또 학점 맞추느라, 아르바이트 다니느라, 또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다 보니 예전부터 저는 항상 노력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살 위의 형은 부모님 바람대로 교대에 들어갔고,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저도 부모님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공모전이며 자격증이며 준비하다 보니 벌써 대학 4학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겠다, 여행을 다녀오겠다, 졸업을 앞두고 다양한 방향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취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 준비에 힘을 쏟았고 힘겨운 취업난 속에서 1년 뒤 저는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나는 참 평범하구나 였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여행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들을 내세우며 면접관들의 이목을 살 수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방학이라고 배낭여행 떠나고 다양한 체험을 하러 다닐 때 나도 어디라도 가봤어야 했나 싶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는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하자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단번에 임용에 성공하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형도 저희 취업을 축하해 주었죠. 형이나 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적은 터울에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형이 어려서부터 어른스럽기도 했고 뭐든 잘하는 형을 제가 참 좋아했으니까요. 형은 제 롤모델이자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곁에서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언제나 형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부모님보다 형이 먼저 떠올랐어요. 뭐든 알아서 척척 잘하던 형은 30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비 형수님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료 교사라고 하더군요. 어려서부터 똘똘하니 잘생겼던 형처럼 저희 형수님도 참 미인이셨습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라고 하니 더 좋게 봤겠지만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에 깔끔한 호감형이었습니다. 형이랑 둘이 나란히 있으니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형수님 될 분을 그리 좋아했으니 저희 부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아들 선생 만들어 놓고 며느리도 교사라고 하니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큰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셨어요. 아유, 네 형 장가 보냈으니 이제 너만 보내면 우리도 끝인데. 너 왜 여태 만나는 여자 하나 없니? 주변에 누구 없어? 혹시 숨기는 건 아니야? 엄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숨겨. 진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변에 여자가 어딨어. 나도 연애하고 싶다. 아니,
멀쩡한 애가 왜 여자를 못 만나? 엄마가 하나 소개할까? 너도 얼른 형 따라서 장가 가야지. 지금부터 만나서 결혼해도 늦어. 저라고 형이 결혼하는 마당에 결혼 걱정이 없겠냐마는 정말로 주변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성에게 그리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이야 가만히 있어도 매번 무슨 기념일마다 사탕이며 초콜릿이며 잔뜩 받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 가서는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의 결혼식 날, 제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축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하기 10분 전쯤 웬 여자가 저를 보며 반가운 체를 하는 겁니다. 장부를 보던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보니 왠지 낯이 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녀가 먼저 오늘 때더라고요. 나 지수잖아. 왜? 내가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봤어? 어? 아, 지수구나. 와, 이게 얼마만이야? 제게 반갑게 인사하던 지수는 제 초중고 동창이자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도 첫사랑이라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해본 여자아이였습니다. 물론 쑥스러워서 고백한 적은 없었지만요. 어렸을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서로 대학을 가며 헤어진 후로 연락을 못했었네요. 오랜만에 옛 친구의 얼굴을 보니 무척 반갑더라고요.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거의 10년 다 돼가네. 형이랑은 계속 연락했었나 봐? 나 진영 오빠랑 같은 대학 나왔잖아. 기억 안 나? 나 재수까지 해서 교대 갔었던 거. 아, 그랬었나? 나는 너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간 줄 알았어. 교대 갔었구나. 형한테 얘기를 못 들었네. 뭐, 기수 차이가 나서 학교에서 자주 봤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 후배 같은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동기 모임에서 연락받고 온 거야. 그럼 너 지금 교사하고 있어? 임용시험 봤어? 아니, 나 지금 학원 선생님이야. 너도 나 알잖아. 내가 학교랑 잘 안 맞는 거. 임용 볼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학원은 학교보다 자유롭기도 하고 나한테는 그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너는 뭐 하고 살아? 그동안 몰랐던 소식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끝이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다음 약속을 계약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잊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신기하게 오랜만에 봤더니 엄청나게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조만간 다시 보자는 약속을 지키려 제가 먼저 지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지내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랑 조금 떨어진 곳이라 제가 주말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괜히 옷도 한번 더 꺼내보고 안 만지던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평소 잘 뿌리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고서야 외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수를 만나니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왠지 낯설고 설렜달까요? 그렇게 지수와 오랜만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분위기는 무르익어 술자리까지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니 이상하게 나쁘끄럽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낯선 설렘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네요. 그 뒤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몇 년 뒤 저도 형처럼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인연인가 싶더라고요.
형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옛 첫사랑과 꿈에 그리던 결혼이라니. 저는 행복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처가댁과 시댁이 있는 이쪽 동네에서 신혼집을 얻으며 저는 출퇴근을 하고 지수는 이곳으로 와 작은 학원을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해서 새 터를 잡고 나니 이제야 제가 원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 완성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창 신혼에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아도 반년 정도 지방에 내려가 있게 되었네요.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고려하셨지만 제 연차에 다른 직원을 보낼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진해도 좋은 기회라는 얘기에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한 아내를 두고 주말 부부로 지내자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나 이제 막 여기서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데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꼭 가야겠어? 나도 미안해. 근데 놓치기 너무 아까운 기회잖아. 이번 일만 잘하고 올라오면 나한테 진짜 유리하다고. 반년이잖아. 그래도 주말마다 올라오면 괜찮지 않을까? 평일 동안 떨어져 있으면 임신 기회도 더 적을 텐데. 내 사정 잘 알잖아. 사실 떨어져 있는 것 말고도 걱정스러운 게 있긴 했습니다. 아내의 자궁 문제로 저희 부부는 난임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 사정 때문에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임신에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 때문에 반년이나 떨어져 지내는 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겨우 반년 가지고 무슨 큰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한동안 주말 부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같이 있는 동안이면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짧은 행복이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형에게는 믿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형이 돌연 이혼을 한 겁니다. 부모님이나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벌써 도장 찍고 정리가 다 된 뒤에 그 사실을 알렸더라고요. 그럼 못해도 제가 결혼할 때 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형, 왜 말 안 했어? 나 결혼할 때에도 형수 왔었잖아. 언제부터 그런 거야? 너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그랬어. 도장 찍고 정리하기 전까지 숨기기로 했었고. 너 결혼하는데 내가 괜한 잡음 만들 수 없잖냐.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로 얘기 잘하고 끝낸 거야. 뭐 때문에 이혼까지 한 거야? 둘이 사이 좋았던 거 아니야? 나는 형 보면서 엄청 부러웠는데.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았어. 싸우고 서로 힘들 바에야 그냥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나도 그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었고. 정말 의외였습니다. 형네 부부는 누가 봐도 참 사이좋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형 부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 좋은 줄만 알았던 형네 부부에게 그런 남모를 사정이 있었다니 놀랍더라고요. 형은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네요. 뭐든 잘하던 형이 이혼을 하자 부모님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형이었겠지만요. 이혼 후 혼자 지내던 형은 부모님 집에도 잘 들르지 않고
한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필 제가 지방에 있는 바람에 주말에는 아내에게 시간을 쓰느라 힘들어하는 형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형은 괜찮다며 제 결혼 생활에 신경 쓰라고 말했지만 내심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앞으로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아닌 아내에게 일이 생겼어요. 반년 동안 새로 운영하게 된 학원 원생이 늘었는지 이제는 아내가 저보다 더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회의며 수업 준비 때문에 학원에 가는 시간이 늘었고 야근은 거의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니까 이제 당신이 바쁘네. 일이 잘 되니까 좋긴 한데 아쉽긴 하다. 그치? 나도 많이 아쉽지. 근데 어떡해. 입소문이 났는지 갑자기 원생이 늘어서 시험도 고시고 몇 달 전부터 방학 특강도 준비해야 하고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선생님도 더 구했잖아. 그래도 자리 잡으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잘할게. 그래. 당신 너무 바빠서 몸이라도 안 좋아질까 걱정이지. 당신도 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야근하는 동안 집도 싹 치우고 집안 살림 다 해놓을게. 결혼하고 다니던 학원을 관두고 여기서 작은 학원을 차리게 되면서 저는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아내 혼자 학원 꾸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함이 컸습니다. 혼자 바삐 일을 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바쁜 동안 오랜만에 형이랑 시간을 보내볼까 했는데 요즘 학원이나 학교나 다 바쁜 건지 웬일로 형도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도 바빠?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나 봐. 우리 와이프도 요즘 정신 없잖아. 그렇지. 방학도 몇 달 안 남았고, 나야 시험 문제 내느라 정신이 없지. 이거 끝나면 보자. 내가 한가할 때 연락할게. 아니야. 나는 형 때문에 그렇지. 형, 이제 좀 괜찮은 거 맞지? 그럼,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고맙다. 내 걱정해주는 건 동생밖에 없네. 그렇게 아내는 학원 일로 매일 야근해 주말에도 학원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임이던 우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네요. 피로 때문인지 몸이 이상하다는 아내가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임신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나 퇴근하고 바로 뛰어갈게. 나도 우리 아기 사진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신 조심해야 해. 알지? 이따가 택시 타고 들어가. 알았지? 아직 아이 초음파 사진도 보기 전인데 벌써부터 과보호하고 설레발을 친다며 아내가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사무실을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사실 난임이라는 얘기에 몇 년은 고생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아이가 찾아와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찾아와 준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뛰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다 당신이 노력한 덕분인 거야. 나 진짜 좋은 아빠 될게. 믿어만 줘. 그럼 이거 부모님들께 언제 말씀드려야 하지? 전화로 해도 되나? 여보, 진정 좀 해.
나 아직 초기야. 몇 주 되지도 않았어. 안정기 오기 전엔 유산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그때까지는 알리지 말자. 당신도 알잖아. 내가 남들보다 임신 어려운 거. 유산 확률도 높대. 사실 당신한테도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선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들떠서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요. 결국 저희 부부는 당분간 아이가 무사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매일같이 아내를 학원으로 출퇴근시키며 아내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제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아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줄 기분이었네요. 그래도 제 노력에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 아이는 무사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집안에 알리셔도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양가 부모님들께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도 바쁘고 저희도 바쁘던 탓에 제가 돌아오고서 거의 첫 가족 모임이 되었던 것 같네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제가 부모님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자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에는 너무 젊은데, 그치? 솔직히 걱정 많이 돼서 안정기 지나기까지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안정기 들어섰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니, 지수가 임신했다고? 세상에, 여보, 그거 봐. 그게 태몽인 것 같다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아니, 네 엄마가 한 달 전쯤인가 진영이가 엄청나게 커다란 수박을 들고 왔다 그러지 않냐? 그 꿈을 꾸고서는 태몽 아니냐 그러길래, 아니 태몽이면 우리 우영이가 들고 와야지 이혼한 진영이가 그걸 왜 들고 오냐 그랬지. 그래서 개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태몽이었나 보다. 아이 근데 왜 진영이가 들고 오냐고. 그러게요. 정말 태몽을 꾸셨나 보다. 형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나 보죠. 그럼 형한테도 고맙다고 해야겠네? 온 가족이 기다리던 아이 소식에 다들 화기애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유독 저희 형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웃으면서 축하는 해주지만 왠지 형의 얼굴에 근심이 서려 보였습니다. 그래도 30년째 붙어 지낸 형제인데 제가 형의 표정 하나 못 살필 리 없었죠. 혹시나 형이 아직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건지 형도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우리 가족의 임신 소식에 혹시 속상한가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수박 꿈은 딸이라던데 어머니가 꾸셨던 꿈이 정말 태몽이 맞았는지 아내의 뱃속에 예쁜 딸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한 주가 다르게 자라고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올랐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건강했던 덕분인지 다들 한 번씩 고생한다는 입덧도 없고 빈혈도 없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도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임신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아내가 고생하는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육아 휴직도 알아보고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육아 서적을 탐독하며 아빠가 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살펴보니 제 몸에 이상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쪽 고환에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샤워를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덕분에 평소였으면 찾지 않을 병원이었지만 당장 아빠가 될 생각을 하니 내 몸부터 알아서 지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찾은 저는 두려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고 모양이 이상해졌다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것저것 검사를 시키더니 며칠 뒤에 결과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병인지 너무 걱정스러운데 선생님이 확실하진 않지만 암이나 불임이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불임일 리는 없으니 그럼 암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이 된 저는 차마 아내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아니, 나 고환이 이상해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오는데 나더러 불임 아니면 암일 거래. 말이 돼? 당장 며칠 뒤에 우리 딸 태어나는데 내가 불임일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암이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 말로는 결과 나와봐야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나보고 대학병원 예약 우선 잡아두라고 그러는데 나 진짜 어떡해? 뭐? 암이라니 아닐 거야. 아직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 아, 왜 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을 해? 형이라면 괜찮겠어? 내가 이제 처자식 딸린 가장인데 당장 며칠 뒤에 애가 태어나는데 내가 암이라 그래봐. 우리 집 어떻게 되겠냐고. 설마 나 죽는 건 아니겠지? 죽는다니. 우영아, 혹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괜찮을 거야. 두려움에 울먹이는 저에게 형은 괜찮다며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형 말처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두려워할 수는 없죠. 당장 아빠가 될 사람이니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선생님도 빨리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셨으니 어찌 보면 우리 딸 덕분에 제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할 동안 예정일보다 일찍 아내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원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배가 좀 아프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정일은 보름 뒤였는데 혹시나 싶었지만 우선 병원을 가보자 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으러 병원 의자에 앉자마자 아내의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첫 아이라 그런가 모든 게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식구들에게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하고 저는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통에 아파하는 아내의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더군요. 딸도 걱정이었지만 아내의 신음소리에 딸아이가 수월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5시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 같이 출산을 기다리던 식구들도 모두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치를 하고 병실로 옮겨졌고 아이는 신생아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단번에 제 아이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너무 예뻐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녁이 되고 퇴근한 형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형에게 보여주려 신생아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형, 봐봐. 우리 아기 누군지 딱 알겠지? 이렇게 멀리서도 바로 찾겠더라니까. 형 조카야. 어때? 삼촌 된 기분? 다른 식구들처럼 아이를 기쁜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형이 웬일인지 복잡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형, 왜 그래? 아직도 형수 생각나? 내가 너무 나 좋은 일만 떠들었나? 형 아직 힘들 텐데. 미안해. 우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 죄를 평생 가도 못 갚을 것도 알아. 그래도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어. 제발 나를 좀 이해해줘. 형, 뭐가 미안해? 왜 그래 갑자기? 우영아, 저 애 내 조카 아니야. 내 딸이야. 저 아기 네 조카야, 우영아. 처음에는 형이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진중한 성격이던 형이 그 자리에서 무슨 그런 농담을 하나 이상했지만 장난이 아니고서야 그게 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무슨 말이야? 형 좀 이상하다. 나 와이프한테 가봐야 해. 형 집에 가봐.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뒤에서 형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병실 앞에 다다른 사이 형이 저를 돌려세워 울부짖더군요. 피하지 말고 들어. 저 애 내 애라니까. 우영아, 차라리 나를 패. 네가 모른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끝까지 너를 속이겠어. 뭐라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럼 형이랑 지수랑 둘이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 대체 언제?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한창 바쁘던 아내와 형. 이상하게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선뜻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형이 제게 쐐기를 박더군요. 못 믿겠어도 믿어. 너는 몰랐겠지만 지수가 나를 오랫동안 좋아했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도 알고 있었지만 동생 친구라고 생각해서 모른 척했어. 지수가 나 쫓아오겠다고 대수까지 해서 대학까지 따라오고 대학 들어와서 나한테 고백까지 했지만 내가 거절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동생 친구, 착한 후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하필 내가 그때 이혼을 하고 내가 이혼을 하고 정신없을 때 너 없어서 외롭다며 지수가 찾아왔었어. 외로운 처지에 둘이 술을 나누다가 그렇게 됐다. 정말 실수였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왜?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제정신이 아니라잖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서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하필 지수가 임신을 하고 나도 밝혀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형 말이 다 맞다고 쳐. 둘이 그런 관계였다고 치자고. 근데 저 애가 형일 거라는 확신은 어디 있는 거야? 내 애일 수도 있잖아. 친자 검사도 안 해보고 지금 애 낳자마자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왜? 저기 누워있는 아기 보니까 탐이라도 나서 그래? 아직 누구 애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네가 정말 암일 거라고 생각해? 나도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네 검사 얘기 듣고 확실하다 싶더라고. 너 검사 결과 오늘 나왔지?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네. 저 애가 누구 애인지. 병실 앞에서 대화하는 소란에 결국 다른 식구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숨기고 어쩌고 할 정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뛰쳐나가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의 말대로 저는 암이 아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암인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불임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정계정맥류이고 통증이 있다면 이미 진행된 지 오래되었을 텐데 그동안 모르셨냐 그러더라고요. 건강 하나는 자부하던 저였는데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난임이라 생각해서 저는 검사를 받을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병원에 돌아가 내 친형과 그런 짓을 벌인 아내와 내 조카라는 아이를 마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을 저를 애타게 찾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을 뛰쳐나가 한참 돌아오지 않던 아들을 걱정하셨겠죠. 우영아, 너 대체 어딜 간 거야? 너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일단 돌아와라.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제발. 이 아빠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집으로 와. 아버지, 저 불임이래요. 형 말이 맞아요. 그 애, 제 애가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희미하게 울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러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갔더니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까지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나마 아내가 병원에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장인어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 없는 동안 병원도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내가 다 실토를 했다네요. 첫사랑을 못 잊었다며 실수였다고 하는데 결국 이기적인 그 실수에서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네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을 보는데 저는 아내보다 형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 형이었는데, 내가 가장 아끼던 형이 내가 가장 사랑하던 내 아내랑. 형은 횡설수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실수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흉악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지 동생한테. 네 놈이 사람이냐? 누구보다 믿었던 이 놈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너 이러고 살 수 있겠니? 우영이는 어떻게 살겠어? 네가 지금 몇 사람한테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알기나 하냐? 저희 부모님도 형에게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셨나 봅니다. 이미 병원에서 한 대 맞은 건지 형 얼굴에 피가 맺혀 있는데 아버지는 제 앞에서 형을 죽여버리겠다며 야구방망이를 쳐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시고 장인 장모님은 아버지 말리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쓰러지시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네요.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도 저는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 끝내고 떠나고 싶다. 지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나서서 친자 확인까지 하여 아이가 형의 아이인 것이 밝혀지고 저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형과의 의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걸. 행복하게 살지 말 걸.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네가 좁아 소문이 금방 난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 사단을 피워서 그랬나. 결국 형은 학교에서도 파면당하고 전처도 학원을 접었답니다. 애는 키워야 하니까 둘이 결혼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둘이 같이
그 지역을 떠났다네요. 저도 그때 회사에서 휴직기를 내고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출산 축하를 하는 동료들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도 아이도 없는 신혼집에 혼자 있는데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집에서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혼자 조용한 곳 가서 죽자. 그래서 저는 바로 제주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도 설마 여행지에서 뭔 일이 있지는 않겠지 싶으셨는지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봤네요. 나중에 아이랑 아내랑 같이 오자 약속했던 곳이었는데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저는 공항에서 벗어나 하염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항상 가보고 싶던 제주였는데 정신이 없던 저는 주위의 풍경도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인적이 드문 절벽이 나오네요. 이미 날도 어둑해지고 사람도 없는 것이 왠지 여기가 적당하다 싶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쳐다보니 그동안의 일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내가 바보 같았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순간 부모님 걱정이 들긴 했지만 그땐 차라리 내가 없으면 부모님이 거리낌 없이 형이랑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던 저는 파도에 속절없이 쓸려갔습니다. 점점 폐에 물이 차오르면서 몸이 편안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러고 정신을 잃었네요. 깨어보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분이 저를 바다에서 끌어올려 병원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고마워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설마 거기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남들 놀러오는 제주도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건졌으니까 일단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와서 관광도 안 하고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싸게 해줄 테니까 매일 나랑 관광 다녀요. 처음 보는 그 여자는 일면식 없던 나를 구해놓고는 갑자기 자기랑 제주 관광을 하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서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투어 가이드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생각에 왔으니 묵을 곳도 없었는데 덕분에 저는 잘 곳도 마련하고 낮에는 그 여자를 따라다니며 관광도 다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은 그냥 핑계였겠죠. 처음 보는 착한 그 여자는 죽겠다고 제주까지 온 저를 살려보겠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제가 뭐라고 처음 보는 타인이 베푸는 친절을 감히 마다할 수 없었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사정도 모르면서 그저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네요. 예, 저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제 아내 덕분이에요. 제주에서 머물며 그녀와 깊이 알아가게 된 저는
제가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던 그녀를 보며 다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살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보니 새로운 도전이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저를 죽음에서 구원한 그녀와 제주에서 함께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으며 지내다 보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네요. 매일 손님을 맞이하고 철마다 귤 따고 바다 보고 사랑하는 동반자와 매일을 지내는 지금 이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제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전 삶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제 삶을 잘 꾸려가겠습니다.